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요, 7시 36분인데요. 저녁을 막 먹고 나서 하는 녹음이라서 평소보단 조금 더 활기차게 이 오디오북 책 리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다행 중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살짝 목감기의 그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약간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라이너 지탈만 작가님께서 지으신 불을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위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사실 제가 처음 이 초록색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을 선택했던 건 아니었고, 사실은 제가 친구 따라서 중고 서점에 갔다가 되게 고급스러운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그 책의 표지가 바로 부의 선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그 제목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또 다른 용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국가들의 이런 전쟁이나 뭐 이제 시중이 많이 풀려버린 그런 돈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은 저에게도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돈을 더 똑똑하게 잘 모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재테크며 뭐 돈을 부지런히 모으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더 눈에 잘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의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들 17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디오북 책 제작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작하기에 앞서 우선은 저희가 이게 저작권이 위배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북 출판사 측에 저작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렸더니 책 표지가 올해부터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서 보게 된 책이 바로 불을 끌어당기는 행동 습관이라는 이 초록색 표지에 레트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이 초록색 책 표지에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책의 전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 17가지 부자로 만들어주는 17가지의 주문이 담긴 이 목차 중에서도 저의 부족한 일상생활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파트를 몇 개 콕콕 집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에 앞서서 이 책을 지으신 작가님의 또 소개를 이제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 작가님께서는 독일의 명문 대학교인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친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출판사의 편집장이시기도 했고 또 언론인으로서도 성과를 내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만 들어보시면 대학 교수이자 출판인이자 언론인이 이 부를 축적하는 습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지텔만 작가님께서도 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마음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셨다고 해요.
작가님께서 처음 목표로 설정했던 이 목표 금액이 1천만 마르크, 한화로 약 65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매일매일 그 숫자를 떠올리시면서 10년 동안 부의 일지를 기록을 하셨는데요. 사실 65억이라고 하면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 아닌가? 이게 살면서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돈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지탈만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그 부를 축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목표한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또 더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루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목표한 금액을 이루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적용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라이너 지텔만 작가님께서는 부자들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슈퍼리치의 심리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포브스를 비롯한 세계 유력 경제지에 부에 관한 글을 기고하면서 세계적인 부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텔만 작가님께서 적용하셨던 17가지 부자로 만들어지는 주문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총 17가지의 이제 제목들이 보이는데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행동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이제 글들을 담아 놓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목차에서 전부 다 책을 읽어드리면 또 안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한국어판 서문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시대가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누구나 꿈을 꾸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과 열망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든 위대한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든 이 책에서 본보기를 찾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꿈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세우고 적당히 성공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시절 더 과감한 목표를 세웠더라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면 어떻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과감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보다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지나치게 과감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더 큰 목표를 세우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일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이 세운 목표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즉, 과감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작은 성공을 많이 거두는 사람은 승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시도하는 사람이 승자다. 승자는 성공이 보장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승자는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안다.
워렌 버핏처럼 뛰어난 투자가도 해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한 투자에 대해 보고한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틀릴 때보다 옳을 때가 더 많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 다음 단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아주 쉽게 느껴질 것이다. 패배했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심각한 좌절이나 도전에 맞닥뜨릴 때 얼마만큼 빨리 포기하느냐로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실패하면 누구나 낙담하고 우울해한다. 다만 패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승자는 재빨리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 실패했을 때 자신감을 잃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당신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얼마만큼 빨리 우울함과 좌절감을 던져버리고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는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얼마만큼 빨리 다시 일어나는가? 이 책을 통해 훨씬 더 큰 목표를 세우겠다는 동기부여와 과감한 시도로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는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부자가 되거나 다른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도울 것이다. 라이너 치텔만. 네, 방금 읽어드린 글은요. 한국어판 서문의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글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느낀 게 사실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 목표에도 가장 얼마만큼의 큰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큰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나아갔을 때 조금 두려운 점은 만약에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 같은 게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내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수록 이 책 같은 혹은 주변에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아무래도 주변에 부자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나아간다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과연 난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나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다음 글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2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7개의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목표이고요. 매일 부자가 된 나를 상상하라입니다. 언제부터 부를 꿈꿔야 하는가? 저 회사에 한번 가봐야겠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가전제품 회사에서 영업 책임자로 일하던 하워드 슐츠는 판매 기록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시애틀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가 꾸준히 특정 커피 메이커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이었다. 보온병 위에 플라스틱 원통을 세워놓은 모양의 커피 메이커였다. 보온병 위에 플라스틱 원통을 세워놓은 모양의 커피 메이커였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슐츠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동부에서 서부의 시애틀로 간 하워드 슐츠는 작은 가게 스타벅스에 들어선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당시 스타벅스 매장은 오늘 날과 달리 원두만을 판매했다.
이탈리아의 노천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던 슐츠는 갑자기 계시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스타벅스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야. 이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놓쳤어. 그는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크게 성공하리라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때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성령의 신 것만 같았다. 너무도 급작스럽고 당연한 생각이 떠올라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였다. 스타벅스의 설립자들은 시애틀에 있는 매장 5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커피 전문점의 잠재력을 간파한 하워드 슐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장하는 구상을 했고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점 체인으로 바꿔놓았다. 그렇기에 원래 설립자들은 잊혀지고 슐츠가 스타벅스의 창시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현재 이처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도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되었다. 하워드 슐츠는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막노동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년 시절 그는 악명 높은 동네에 산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뉴욕의 다른 지구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을 때 슐츠는 그녀의 아버지와 짤막한 대화를 나눴다. 자네는 어디 사나? 브루클린에 삽니다. 브루클린이 어디지? 캐나시입니다. 캐나시 어디 살지? 아, 베이뷰 주택단지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눈에 띄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훗날 슐츠는 비난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몹시 짜증이 났다고 회고했다. 슐츠는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야심만만했다. 가족 중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슐츠가 처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복사기 회사 제록스에 들어갔다. 그 뒤에는 스웨덴의 주방용품 회사인 헤마 플라스트에 들어갔다. 영업 책임자로서 처음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선 슐츠는 커피를 숭배하는 신전에 온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반들반들 다른 목재 카운터 뒤에는 수마트라, 케냐,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등 세계 각국의 커피콩을 담은 통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작은 알갱이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고 커피가 콩에서 추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 매장의 커피는 미국인의 입에 길들여진 커피 맛과는 확연히 달랐다. 슐츠는 이내 그곳의 커피에 빠져들었다. 그 당시 스타벅스 매장은 전부 합해서 5곳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슐츠는 원래 소유주가 알아보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을 감지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애틀로 옮겨 스타벅스에서 일하려고 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려면 연봉 75,000달러와 체면, 자동차, 복지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친구와 가족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5,000km나 건너가 커피 매장이 5곳밖에 없는 영세 기업에서 일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가 크게 걱정했다. 슐츠는 1년 동안 스타벅스에 취직하려고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설립자 및 이사와 인터뷰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타벅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네 하워드. 자네의 계획은 멋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아니야. 스타벅스의 소유주 3명은 오랜 의논 끝에 슐츠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슐츠는 안 된다는 대답을 단박에 거부했다. 스타벅스의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최종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유주를 설득해서 스타벅스에 입사했다. 훗날 그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설립자의 결정에 승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용심사에서 탈락하면 곧바로 포기해야 한다. 그의 혁신 방안이 거부된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다. 절대 안 될 일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상대를 설득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려 했다. 스타벅스 소유주들이 그의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스타벅스가 식당이나 술집이 아닌 상점이라는 것이었다.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일이다. 어쨌든 스타벅스는 매년 이윤을 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에 뛰어들겠는가? 슐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게나마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유주들을 설득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들은 마침내 슐츠에게 승복했다. 1984년 4월 시애틀 중심가에 문을 연 스타벅스의 6번째 매장에서 작은 에스프레소 판매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맥도날드도 스타벅스의 사례와 비슷하다. 1948년 샌버나디노에 레스토랑을 열어 성공한 맥도날드 형제야말로 패스트푸드 업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어낸 선구자다. 하지만 우리는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설립했다고 여긴다. 크록은 맥도날드라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닌 가능성을 누구보다 빨리 발견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전략을 시도하며 열과 성을 다했다. 1937년 맥도날드 형제는 패서디나 동쪽의 작은 드라이브인 식당을 열었고 몇 년 후 샌버나디노의 규모가 좀 더 큰 식당을 열었다. 팔각정 모양의 식당은 성공을 거둬 맥도날드 형제는 샌버나디노의 지역 유지가 되었다. 그들은 시내에서 방 25개짜리 호화저택으로 이사했고 처음으로 신형 캐딜락을 샀다. 그리고 1948년 형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부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형제의 식당에도 다른 드라이브인 식당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시기가 닥쳤다. 드라이브인 식당은 10대 청소년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장소라는 안 좋은 평판이 있었다. 그런 만큼 기물 파손이 잦았을 뿐 아니라 이직률도 높았다. 형제는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식기와 나이프, 포크 등을 새로 사느라 계속 큰 돈을 지출해야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고객층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했다. 당시 이들은 식당의 콘셉트를 바꾸려고 3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이때 형제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지금의 맥도날드다.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방을 다시 설계했다. 형제는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했다. 메뉴의 품질이 요리사의 솜씨에 좌우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이들은 철저히 엄선되고 한정된 품목만을 만드는 혁신적인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 공정을 연속적인 자동화 단계로 나뉘어 자동차 산업을 바꾸어 놓았듯이 맥도날드 형제도 조리 공정을 여러 단계의 손쉬운 업무로 나뉘었다. 그렇게 하면 주방 경험이 없는 사람도 조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식당의 용도에 맞춰 주방기기 일체를 새로 개발했다. 주문을 받고 30초 안에 제공하기 위해 음식을 미리 조리해서 포장해 놓았다. 그렇게 해서 셀프 서비스, 일회용 식기, 초고속 서비스, 맞춤형 조리를 특징으로 내세운 새로운 유형의 식당이 탄생했다. 이렇게 변화한 식당은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였다. 10대 청소년 대신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맥도날드 형제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였다. 매출이 변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꼬박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1955년에 이들은 $277만 벌어들였다.
변화하기 이전의 연간 매출액보다 40% 증가한 액수였다. 추가로 자동화를 도입한 1950년대 중반에는 매출이 30만 달러로 증가했고,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인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맥도날드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다. 전국 각지에서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식당을 찾았다. 자부심으로 충만하던 형제는 방문객들에게 기꺼이 식당을 공개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방문객들이 식당의 인테리어를 스케치하고 작업 방식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그들은 맥도날드의 혁신 비결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최대한 모방해 봤지만 맥도날드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맥도날드 형제는 라이선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맥도날드라는 상호의 식당 12곳이 문을 열었다. 식료품 대기업 카네이션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자 맥도날드 형제는 거절했다. 식당 부지와 지배인을 찾느라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기 식당 부지와 지배인을 찾느라 전국의 모텔을 전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체인망을 추진하다가는 분명히 골치를 썩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였다. 존 러브는 맥도날드 아치드에 비하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맥도날드가 샌버나디노 외에 지역으로 확장할 수 없었던 유일한 문제점은 현실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써버릴 수 없었다. 우리는 편하게 일했고 바라던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뤘다고 맥도날드 형제는 말했다. 형제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골머리를 앓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겸손하고 검소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업을 건설하려면 그와 다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맥도날드 왕국의 영예는 레이 크록에게 돌아갔다. 목표가 소박하면 결과도 소박하다. 크록은 당시 매출이 부진하던 밀크쉐이크용 믹서를 파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맥도날드 형제의 식당에서만 유독 믹서를 계속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맥도날드 형제의 식당에서만 유독 믹서를 계속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유가 궁금했다. 샌 버나디노에 간 크록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패스트푸드 식당에 금세 사로잡혔다. 그는 식당에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맥도날드 형제보다 훨씬 빨리 파악했다. 식당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전국을 돌아다닌 크록은 시장 추세와 소비자의 수요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뛰어났다. 존 러브는 이렇게 썼다. 크록은 맥도날드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면 그 잠재력이 어떠할지 즉각 알아챘다. 본거지에 틀어박힌 맥도날드 형제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닌 그는 식당을 세우기에 유리한 대도시와 소도시를 수없이 떠올렸다. 식품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크록은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 매장이 그들에게 맞설 수 있을지 생각했다. 샌 버나디노를 다녀오고 며칠 후 크록은 딕 맥도날드에게 전화를 해 프랜차이즈 일을 대신 처리할 업체를 찾았는지 물어봤다. 맥도날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라고 대답하자 크록은 그럼 저 어때요? 라고 물었다. 그 다음날 크록은 다시 샌 버나디노를 찾아가 미국 전역의 프랜차이즈 독점 영업권을 따냈다. 크록은 맥도날드 체인을 맡았고 형제는 생산관리 권한을 보유하며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 1960년대 초반 맥도날드 형제는 270만 달러를 받고 맥도날드 브랜드에 대한 권한을 크록에게 팔았다. 크록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개별 매장의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것은 기존 프랜차이즈의 관행과 완전히 달랐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다수는 재빨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에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값비싼 조리기구와 제품을 강매했다. 하지만 크록은 더 멀리 내다봤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자신의 고객으로 간주했고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맥도날드의 성공은 가맹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크록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의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가맹점마다 품질이 천차만별일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쉽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검증된 절차를 생략하는 가맹점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크록은 타고난 영업의 귀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가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직한 행동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태도 덕분이었다. 당시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크록은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보이기 쉽다. 하지만 정직하다는 믿음을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크록도 수십 년 후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표와 야망은 분명 맥도날드 형제와는 차원이 달랐다. 우리의 행동은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레이 크록의 삶이 그대로 보여준다. 그에 비해 목표가 소박했던 맥도날드 형제는 그 이상을 탈피하지 못했다. 크록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맥도날드로 이끌었다. 그러한 힘은 결정적으로 크록이 모자브 사막이 끝나는 곳에서 발견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바로 1930년대 후반부터 구축하고자 했던 대형 사업체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를 마침내 발견했다는 믿음이었다. 1954년 레이 크록은 52세의 나이에도 기적을 꿈꾸었고 마침내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30년간의 영업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크록은 이미 52세였다. 다른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도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다. 쉽게 버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저축과 밀크쉐이크용 믹서를 팔아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렸다. 맥도날드 형제와 계약을 체결하고 7년이 지난 1961년까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로는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했다. 나이와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1984년 18살이던 마이클 델은 누구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목표를 세웠다. 아직 학생이던 그는 고작 1,000달러로 PC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차리고 IT 업계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것이 오늘날 델의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1924년 설립 이후부터 IBM이 계속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1년 4월 델은 세계 PC 시장에서 12.8%를 점유하고 경쟁사 컴팩을 앞서면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반면 IBM은 시장 점유율 6.2%로 4위에 머물렀다. 마이클 델은 항상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표를 높이 잡고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라. 성실함과 기계와 사랑으로 목표를 달성하라. 매일 꿈을 향해 달려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할 것이다. 델은 15살에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생애 첫 컴퓨터 애플2를 사서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완전히 해체했다.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던 델은
친구와 함께 이웃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주기도 했다. 1983년 델은 텍사스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 대신 IBM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되파는 일에 매달렸다. 이미 1학년 때 매달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렸다. 교수보다 높은 소득이었다. 그런 다음 델은 터보PC라는 컴퓨터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다른 컴퓨터 제조업체는 소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유통했지만 델은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전화로 직접 판매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터보PC의 가격을 IBM보다 40% 싸게 책정할 수 있었다. 델의 사업은 금세 번창했다. 주문이 밀려들어 몇 달마다 계속 더 넓은 사무실로 옮기고 직원들도 늘려야 했다. 그는 사람들이 소매업체에서 컴퓨터를 사는 것은 별 이득이 없다고 확신했다. 소매업체를 거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매업체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과 전문 기술이 부족해서 고객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 착안해 델은 유능한 IT 전문가가 전화로 직접 상담을 해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그런데 전화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고객도 있었다. 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구입 후 30일 이내에 환불을 하는 제도를 고안했다. 또한 1년짜리 품질 보증서를 제공하고 24시간 상담 전용 번호를 개설해 고객의 각종 문의에 응답하고 해결해 주었다. 델은 적은 나이와 경험 부족을 결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한다. 내가 모든 일에 정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다. 창업을 할 때는 기존의 관행을 일일이 따르지 않는 태도가 큰 도움이 된다. 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간의 거래의 이득을 알아차렸다. 보잉, 다우케미칼 등 대기업도 개인 고객만큼이나 낮은 가격과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선호했다. 사업 초기 수년간 신장률 250%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델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GE보다 앞선 기록이었다. 델은 직접 판매 방식에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리라고 판단했다. 티셔츠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온라인 주문을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우리 사업을 확장하는데 인터넷보다 강력한 창조물은 없다. 전화 주문에 온라인 판매까지 시도하면서 델은 한층 더 빨리 사업을 확장했다. 1996년 델은 10억 달러어치를 판매했다. 델이 보유한 지분은 불과 16%였으나 1년 후 그 가치는 43억 달러에 달했고 마이클 델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델이 성공하기까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쓸모없는 아이디어라는 말을 무시해야 한다. 대기업 IBM을 꺾겠다는 18살 청년의 야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 주위 사람들은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충고했을 것이다. 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중퇴했다. 부모는 아들이 컴퓨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학업에 전념하길 바랬다. 사람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는 델의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미심쩍게 여겼다. 컴퓨터처럼 값비싼 기기를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다. 현실적인 목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워드 슐츠, 레이 크록, 마이클 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성공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덜 과감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만큼 덜 성공했을 것이다.
가능하고 이룰만 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느라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풀숲에 숨어있는 새 2마리보다 손에 쥔 1마리에 만족하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언제나 꿈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바꿀 때다. 대리 그러했듯 과감하게 큰 꿈을 품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무엇보다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라며 당신이 세운 목표를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비우는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말자. 그러나 목표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얻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챕터였던 목표, 매일 부자가 된 나를 상상하라의 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말 중에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로 다음 장이 바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목표, 신뢰, 문제, 집중, 차별화 등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냥 단순히 작가의 글에 대한, 작가의 생각에 대한 글만 나열했다면 아마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부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는지 그 성공 스토리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목표를 가지고 그것도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이 되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작가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을 끌어당기는 행동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대형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도서 소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좋은 밤 보내세요.